네, 소개받은 장수미입니다. 저는 최적 자원 배치를 위한 글로벌 스케줄링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 스케줄링 기술은 여러분이 그냥 그 말 그대로 자원을 어디에다가 할당할 거냐. 근데 이 자원이 어디에 갈 거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사용자들이 꽤 많은 요구들이 많습니다. 나는 GPU가 있어야 돼. GPU도 또 가속기가 또 기능이 있어야 돼. 아니면 메모리는 몇 메가 돼야 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서 스케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할 때 처음에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엔진 안에서 지금 현재 엣지 스케줄러라는 그 파트 쪽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 플랫폼 위에 있는 플랫폼 정보들을 모두 가져다 쓰면서 스케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GM 플랫폼하고도 아주 연밀히 붙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G 링크 같은 경우에도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원의 정보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동할 수 있는지 그 또 이동을 시키기 위한 역할을 스케줄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이제 G 링크 쪽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가져온 그 컨텐츠는 이 스케줄러가 어떤 것 환경에서 시행되는지에 대한 글로벌 스케줄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스케줄러 갖고 있는 핵심 기술들, 어떻게 자원을 배치했고 어떻게 빠르게 배치할 건가와 가장 최적의 위치를 찾을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이 디폴트로 이제 개발을 하고 나 보니까 많은 요구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도 더 되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슈가 많아가지고 스케줄러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아직도 이 스케줄러는 그 갈 길이 멀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마지막 장표로 향후 계획까지 제가 넣어놨는데요. 원래는 이제 4년 차로 끝나기는 하지만 이 스케줄러가 요구되는 미래는 좀 더 가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스케줄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저희들이 100메가 bps 아니 ms 정도 속도가 나는데 굳이 엣지를 만들어야 돼라고 했을 때 대부분 저도 많은 의구심도 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VR 서비스라든가 실시간으로 불을 꺼야 되는 디바이스를 들고 가서 소방관이 불을 끈다든가 이럴 경우에 몇 밀리색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몇 밀리색을 줄이기 위해서 엣지 단에다가 컴퓨팅 자원들을 갖다 놓고 서버들을 갖다 놓게 되는데 그 또 엣지 단에서도 엣지가 한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개의 엣지들이 놓일 텐데 그 안에서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펼쳐보면 저희가 이제 이 용어를 좀 만들었는데요. 엣지 컴퓨팅이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에 있는 엣지 컴퓨팅과 옆에 주변에 있는 엣지 컴퓨팅이라서 니얼 엣지 컴퓨팅이라고 저희가 나눴고요.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엣지라는 것을 서비스를 받다가 저 앞에 차가 있잖아요. 차가 다른 엣지로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엣지를 또 바꿔야 되는 거죠. 서비스를. 그렇게 되면 이 배치를 다시 한번 받는다든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층을 잘 보시면 위쪽에서 속도가 적지만 파워풀한 어떤 일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 것들은 코어 컴퓨팅 쪽에서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일들을 처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 쪽에서 올 때는 이 엣지 컴퓨팅 쪽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가장자리 쪽에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아랫단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움직이는 객체들이나 디바이스들은 서비스별로 각각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엣지를 또 골라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엣지 안의 내용을 따지고 보고 들어가 보면 이 엣지 안에 있는 자원들이 다 똑같은 자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이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뜨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라든가 연계된 서비스들이 서로 연계의 파이프라인을 탄다든가 이럴 때 그 안에 내용이 레이턴시가 얼마나 잘 될 거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요거를 3LT라는 개념으로 이 약간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쪽 위쪽에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클라우드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을 로케이션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로 보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엣지 클러스터는 이쪽에 보시면 엣지 클러스터 마스터와 엣지 니얼 클러스터에서 이웃 엣지까지 해서 로케이션이 3개 정도로 나눠지고요. 타입은 뭐냐면 T는 타입인데요. 타입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모노 어플리케이션은 하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는데 연계가 돼야 되는 서비스를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잡았고요. 이게 이제 모노든 마이크로 서비스든 자원을 다 계속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자원들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파스라는 서버레스 서비스 있죠. 각각 이벤트에만 반응하고 사라지는 이런 서비스까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케이션은 3개, 그러니까 클라우드, 엣지인데 엣지는 자기가 서비스 받고 있는 엣지를 그냥 엣지 서버라고 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리얼 엣지 해가지고 3군데의 로케이션에서 할당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실행하는 구조는 모노로 하나만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을 타입을 1로 잡았고 두 번째가 마이크로 서비스, 그 다음에 이 서버가 필요할 때만 이벤트에 반응해서 서비스를 하고 자원을 반납하는 파스 서비스까지 해서 3LT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위치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스케줄링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환경인데요. 테스트 환경은 저희가 클라우드 쪽도 저희가 베이스는 아래가 K8S입니다. K8S고 자원이 많은 쪽에 있는 것들을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잡았고 아래쪽에 엣지들을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위에 보시면 센터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런 스케줄을 하려고 보면 모든 엣지에 있는 정보라든가 자원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타 LB랑 NFS, 레디스, 몽고DB, 카프카, 피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NFS 서버, 이 센터 매니지먼트 서버가 뭘 하냐면 요 스케줄을 하기 위한 모든 인프라들을 다 올려놨다고 생각하십니다. 메타 LB 같은 경우는 뭐냐면 퍼블릭 IP 주소를 하나씩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거고요. NFS 서버가 있고 이 NFS 서버에서 볼륨,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할당할 수 있는 자동화해 줄 수 있는 프로바이더가 있고요. 레디스 같은 경우는 내가 메타데이터를 좀 더 DB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서 가져오면 좀 빠르겠죠. 그래서 메모리 DB 있는 레디스를 썼고요. 그 다음에 몽고DB에서 메타데이터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유저가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클러스터에 있다 요구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는 메타데이터의 전부가 들어가는 곳이 몽고DB입니다. 그리고 카프카는 잠시만요. 이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요 카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처음에 이제 엣지들 간에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아래쪽에 요런 엣지 쪽에다가 내가 뭘 하나 할당할 거야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각각 TCP/IP나 이런 걸로 내린다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아니면 야, 네 정보가 노드마다 다 GPU가 몇 개 정도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라고 할 때 이 클러스터가 지금 현재는 이게 몇 개입니까? 5개 정도 있지만 실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전국에 만약에 이런 엣지 클러스터를 깐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00개 깔릴지 500개 깔릴지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처럼 이렇게 한 방에 내려주면 토픽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프카 서버가 현재는 이쪽에 활동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CN은 뭐냐면 아까 세 번째 타입인 파스,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벤트에 드리븐되면서 유저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정 행위만 하고 끝나는 그 함수 있죠. 함수가 되는 그런 것들은 이 PCN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엣지에는 퍼블릭 IP를 만들어주는 메탈LB와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만들어주는 NFS 프로바이더라는 프로비전을 만들어놓은 형태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테스트 환경을 약 엣지 5개 정도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스케줄러 핵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구성시키기 위해서 이걸 핵심 모듈로 그려놓은 장표인데요.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첫 번째 플랫폼 인포 파드, 그 다음에 여기는 글로벌 스케줄러 서버 파드, 여기 아래까지 요 부위가 뭐냐면 아까 센터 쪽 있었잖아요. 센터 쪽의 파드들인데, 플랫폼 인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가 하나 추가되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추가되게 되면 아니면 유저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무슨 요청사항을 만든다거나 하게 되면 그런 API들을 다 받아주는 쪽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스케줄러 서버 파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뭘 하나 할당해줘 아니면 자원을 해줘 하는 리퀘스트가 들어올 텐데 그 리퀘스트를 받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틸들에 해당되는 레디스나 몽고디비나 카프카, 피션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스케줄러가 정책이 여러 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클러스터에만 내 파드를 만들어줘. 아니면 어떤 레이턴시가 빠른 곳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각 정책에마다 그걸 처리하는 잡 파드들을 아래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쪽이 센터 쪽에 해당되고요. 요 한 블락씩이 엣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엣지 쪽에 가보시면 각각의 클러스터를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역할을 컨트롤해주는 쪽이 클러스터 에이전트 파드가 되고요. 그 안에 각각의 워크 노드에는 워크 에이전트 파드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드별로 또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 처리는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웹 쪽에서 노멀 야매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만들게 될 텐데 정책은 뭐고 타겟 클러스터는 뭐고 이걸 패스트 옵션으로 처리할 거냐는 옵션 처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웹페이지에서 유저가 요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스케줄러 서버 쪽에서 이 리퀘스트를 리퀘스트의 큐에다가 쌌습니다. 쌓고 그 리퀘스트를 받은 애들을 처리하는 폴리시 파드, 아까 말씀드렸죠. 폴리시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큐를 하나씩 가지고 가게 되는데 얘는 멀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리퀘스트를 가지고 가면서 처리하는 파드를 만들고 또 하나가 또 더 생기면 가져가면서 파드가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일이 처리가 끝나게 되면 다음 것을 기다리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를 제어를 하게 되면 처리 속도도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가져오면 실제적으로 이 명령을 처리하는 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애들이 각각의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유저가 셀렉트한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일들을 쳐나게 되는데 그런 옵션들을 주게 되면 이걸 EMV에다가 노멀 야만에다 저희 쪽에 스케줄러의 EMV에다가 그런 환경들을 넣어주게 되면 실제 K8S의 스케줄러를 보시면 유저 디파인 스케줄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보시면은 이런 스케줄러 이름을 저희 쪽 스케줄러 이름으로 받게 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프를 통해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리퀘스트 안에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또 간단히 보시면 리퀘스트 아이디 구분을 해야 되니까요. 생성된 데이터, 그 다음에 이 YAML 파일의 아이디, 스테이터스, 페일 카운트, ENV.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큐에 들어갔냐, 디스패치가 됐냐, 아니면 스케줄링이 되고 있는 중이냐, 끝났냐, 아니면 자원이 없어서 캔슬이라든가 내부에 오류가 있어서 캔슬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았을 때 캔슬시키라든가 그러고 나면 델리트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페일 카운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처리하려고 들어갔더니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한 방에 이제 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트를 늘려주는데 이 카운트가 몇 번 이상이 되면 이제 저희가 캔슬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Q에 대한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주된 이 과제의 핵심이 뭐냐면 레이턴시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케줄링을 내가 먼저 처리해줘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옵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패스트 옵션. Q는 원래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걸 3개의 Q로 분리를 해놨고요. 원래 이 패스트 Q가 제일 빨리 처리하는 부위인데 앞에다가 퍼스트 Q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전에 들어왔던 애 중에 페일 카운트가 있는 애들은 그러면 계속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일 카운트 Q를 퍼스트 Q를 만들어서 페일 카운트가 몇 회 이상 된 거는 그래도 밀리지 않고 먼저 처리하도록 저희가 Q를 앞에다 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처리가 되고 있고요.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 메시지 교환 방식은 몇 분 정도 남았죠? 지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큐들이 메시지 큐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처리됐고요. 프로토콜 경우도 각각의 파드까지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간단하게 요 스케줄러만 몇 개 구조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순차 처리라는 개념과 경쟁 체계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뭐냐면 스케줄러라는 건 서로 경쟁을 해서 어디가 더 좋은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먼저 처리할 것과 두 개가 경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스코어링하고 노드 스코어링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로우 레이턴시 폴리시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가 가장 빠른 곳에 처리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모스트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은 곳에 먼저 처리가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성능 평가는 저희가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각각의 좋은 곳에 가면 더 좋게 처리되기 때문에 요거는 포장하기 나름이어서 한 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가 20% 정도 됐고요. 파스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도화 작업은 이게 좀 더 있긴 한데 발표 자료는 올릴 테니까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도화 작업 같은 경우는 특정 클러스터가 아니라 노드까지 설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었고요. 향후 계획 같은 경우는 요 안정화가 조금 덜 돼 있는 부위하고 성능 극대화, 그 다음에 활동 영역 확대 정도를 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엣지 디바이스가 갈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엣지에서 AI 역할까지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은 최대한 엣지 쪽에 이제 점점 활성화될 거란 거와 IoT 쪽에서도 AI가 직접 처리될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엣지 플랫폼인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해서 여기에 맞는 스케줄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